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는 얼룩말이 편도체는 거의 모든 부위로 뇌에서 발견된다. 역할도 매우 비슷하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모든 생체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이상사태에 돌입하는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가령 사자에 썩기는 얼룩말의 편도체는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 작용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근육의 출력을 최대치로서 균형을 상태로 만든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출돼서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도록 한다. 이것이 콜티졸이다. 사자의 적게는 얼룩말이나 멧돼지에 마주친 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다. 위기의 순간에 온몸에 퍼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에 되도록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다. 밑에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잠시 멈출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다 일시정지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능이다. 소화기관의 활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위장으로 가는 혈액까지 모두 근육으로 동원하는 것이 스트레스 반응이다. 마찬가지로 생식 기능도 저하되고 면역 기능도 저하된다. 이러한 극격한 스트레스 상태가 잠시 계속되는 것은 신체에 별 무리를 주지 않는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활력을 높이기도 해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다.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가 있게 되면은 소화기능, 생식기능, 면역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마련이다. 사자의 적기는 순간에 얼룩말의 체내에는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늘 사자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얼룩말에게는 신기하게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없다. 사자의 추격이라는 비상사태는 금방 결판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잡아먹히든지 도망치든지 수분 내의 상황은 정리한다.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에서 신상스테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사자의 추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얼룩말은 다시 평화롭게 눈앞의 풀을 뜯어먹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며 분노하지도 않고 내일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에 집중할 뿐. 그러다가 사자가 또 나타나면 그들 다시 열심히 도망친다. 멧돼지를 마주친 원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위기 모두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라는 가장 큰 문제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사의 세포와 T세포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정의와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수면 부족 자체도 이렇게 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면역체계와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면역 관련이 있다. 오늘날로 벗어난 이후 대증, 관절염, 다발성, 경화, 자가면역 질환, 고통,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 이것만 보면은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니며 술, 담배 등 유해물질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오르 마테 박사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만 해도 남녀의 다발성 경화증 유병률이 1:1로 받았다. 그러다가 점점 여성의 발병률이 높아지면 2010년대에는 그 비율이 1대 이렇게 되어진다. 편도체 활성화는 만성 스트레스에 관해서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두 피질의 기능도 크게 떨어뜨린다. 편도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의 활성도를 전반적으로 약화해서 마음 근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대로 전전두 표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제 편도체와 전전두 표질의 밀고 당기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렇군요. 편도체와 전전두 표질의 시소 관계는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습관은 뇌에 새기기. 편도체와 전전두 표질은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는 점에서 두루이 마치 시소와 같다. 따라서 마음 근력의 핵심이 되는 전전두 표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도체부터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다수 현대인은 편도체가 과다하게 활성화되어 있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근육보다는 머리를 써야 벗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시인처럼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일단 편도체부터 안정화하지 않으면 전전두 표질 활성화를 위한 마음근력 훈련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전전두 표질의 활성도는 왜 저하되는 것일까? 전전두 표질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 처리하는 기관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니먼의 개념을 빌리자면 합리적인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는 기관이다. 끈기와 속력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나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기도 하며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논리적이도 이성적인 천천히 생각하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렵과 채집이 기본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의 선조들을 잠시 생각해보자. 토끼를 사냥하려고 돌도끼 하나 메고 산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때로 나타나서 덤벼든다. 한마디로 비상사태다. 이때 인간은 이런 매우 합리적으로 작동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마주친 뇌는 편도체를 활성화하고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는 전전두 표질의 기능을 잠시 멈춰 세운다. 그러므로써 집단적이고도 감정적인 빨리 반응하기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이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덤벼들 때는 차근차근 논리로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멧돼지 입장은 어떠한가? 멧돼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는 것도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서 당장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해야 한다.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반응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근육들이 긴장되며 수축한다. 근육이 과다하게 긴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과다한 그 긴장으로 이를 악물게 되면 특관절 하나가 수면장애 현상이 또 목과 지속적인 과다한 근육 긴장은 거북목을 만들고 목대서거나 기관절을 유발하는 것을 내려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필요한 근육 긴장으로 불균형의 자세를 만들어내고 이는 여러 골격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하게 오류를 무릅쓰고 간단히 말하면 만성 스트레스는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다. 이런 상태는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마음 근력도 약화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의 삶에서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하던 시대에 적합했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를 가진 최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나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등산을 갔다가 산짐승에게 마주치거나 했을 때에 정말로 근육의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언수항 시험지를 받아들거나 입사 면접을 위해서 면접관에 앉았을 때 혹은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설득력이 있는 발표를 해야 할 때라면 이런 순간에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매우 곤란하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몸의 근육이 아니라 전전두 표질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에도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표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시시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뇌는 이런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결과로 긴장되는 정렬한 순간일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빠르고 얼어지며 얕아지며 목과 귀 근육이 긴장되고 이를 악물게 되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편도체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정작 필요한 전전도 표질의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서 집중, 판단, 창의력, 문제해결 등 마음 근력도 모두 저하되면서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의도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표질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긴장되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표질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습관을 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이다. 전전도 표질과 편도체의 기능적인 연결성.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도 표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반대로 전전도 표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를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내적 전전도 표질과 편도체와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한 상관관계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크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40부터 23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살펴보고 연결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발달을 보이는 것은 편도체와 전전도 표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이다. 다시 말해서 편도체와 전전도 표질 간의 연결망은 날 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차츰 발달해간다. 이것이 함의하려는 바는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혹은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이 편도체와 전전도 표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뇌 발달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편도체와 전전도 표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10세 미만의 어린 시절까지는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전전도 표질도 같은 활성화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한 부위가 활성화되면 다른 부위의 활성도는 억제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시기부터 자신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서 전전도 표질을 활성화함으로써 편도체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능력을 저발달시키지 못하면 감정 조절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표질을 활성화하는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나친 한원주의를 경계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PFC를 중심으로 한 전전도 표질의 신경망이 마음 근력의 핵심적인 기반이고 편도체의 활성화는 두려움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전전도 표질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복잡하고 모순적으로까지 보이는 다양한 뇌 기능을 알기 쉽게 대폭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내가 여기서 지나친 환원주의는 늘 경계해야 한다. 뇌의 특정 부위나 신경망의 활성화가 그 특정 기능의 발휘와 1:1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근육의 활성화가 곧 피아노를 연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한 기분이 들거나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의 뇌는 안와 전도 표질이 대체로 활성화된다. 그러나 분노나 공격성이 포출될 때도 마찬가지로 OFC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FC 활성화는 행복감 증가, 획일적인 단순화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에 OFC가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인 해석이다. 편도체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다. 편도체는 하나의 작은 뇌 부위이지만 여기도 다양한 신경망이 존재하며 편도체의 앞쪽과 뒤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뇌 부위의 신경망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기능과 현상으로 나타난다. 매우 기분이 좋을 때 관심 있는 대상의 주의를 집중할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편도체의 활성화가 그 부정적인 감정의 유발이라고
백일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두려움에 반응해서 온몸의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옳다. 분노나 공격성이 표출될 때 편도체는 활성화된다. 물론 이때 편도체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해부시를 비롯해서 뇌의 다양한 부위와 연결되면서 역동적인 신경망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편도체 활성화를 분노나 공격성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수많은 뇌영상 연구들이 편도체뿐 아니라 다른 뇌 부위에 대해서도 각기 조금씩 다르고 모순이 되기도 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현재 뇌과학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신흥 학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매년 새로운 측정 도구와 분석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fMRI는 섬세한 뇌작용에 비해서 거칠고 투박하기만 한 연구 도구다. 그렇기에 이 뇌영상 연구에서는 결과 자체보다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 마음관리 훈련과 관련해서 뇌과학 이론과 기술을 적용하고 효과성을 밝히는 것은 뇌과학자들의 몫이다. 마음근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도 비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MFPC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마음관리 훈련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스스로 마음관리 훈련을 꾸준히 해서 자신의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도 비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뒤에서 살펴볼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도 부모의 정서 상태는 아이의 건강한 두뇌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도 비절 활성화를 우선적인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 현장에 널리 알려진 SEL 인간관계와 정서학습이다. SEL의 핵심 요소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대인관계 인지, 대인관계 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기인식은 자기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이해 능력이다. 자기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자기 조절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인지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기술은 타인과의 소통 기술로서 표현력은 물론 공감력과 역지사지 능력도 포함이 된다. SEL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더 일종의 마음관리 강화 훈련으로 이해해야 하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또 교육을 해야 한다. 소셜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소셜 노트 우리나라에서 셀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은 흔히 사회 정서 학습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는 오해 소지가 많은 번역이다. 여기서 소셜을 사회라고 번역하는 것을 적절한데 오역에 가깝다. 소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라는 뜻인데 소셜은 이런 뜻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예컨대 소셜 액티비티즈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려 노는 사교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셜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다. 사교성 이를 말하는 것이다. 소셜 두 번째 뜻은 공동체 혹은 사회라는 뜻이다. 공동체 society도 마찬가지. 소사이드는 사교 클럽이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한다. 소셜 이모셔널 러닝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번역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는 것인지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국 사회 정서 학습과는 무슨 사회 과목 같은 느낌도 난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학생들이 친구나 가족 중에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사교성 혹은 대인관계력을 높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그래요.